시간은 8분의 1 줄었는데 월급은 3분의 1 줄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안녕하세요. 돈땅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노무사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뉴스는 여러분도 많이 보셔서 알 것 같아요. 2023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돈, 시간 이거 둘 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단한 문제지만 저는 노무사로서 일단 그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위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중점 이 두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저희 역량 바뀌기 때문에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조금 더 조사한 자료들도 같이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과연 그럼 시간이 더 필요할까? 돈이 더 필요할까? 먼저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예전보다 돈이 더 많이 적어졌나?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한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주요국 연도별 GDP도 세계 12에서 15위를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 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3분기에 0.7명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더 가난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출산율은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인이 돈을 좀 더 못 벌어서 그래서 문제인가? 중산층 비중은 시장 소득 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했고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확대가 됐대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굉장히 늘었는데 그 이유가 빈곤층 및 상위 소득 계층의 비중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다 덧붙여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중 역시 증가했어요. 근데 가장 최악인 건 뭐냐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은 감속했대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보다 내 자식이 돈을 더 못 벌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 개인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출산을 하면 현상 유지도 못하나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논문을 찾아봤더니 출산 확률의 감소 중에서 한 17% 정도는 여성의 임금과 관련이 있대요. 근데 이 여성의 임금일 때 17%는 내용이 뭐냐면 여성의 임금 수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 덧붙여 여성이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노동시장에서 겪는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도 여성들은 비용이라고 임금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0.7명이면 고소득 저소득을 할 것 없이 그냥 다 안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를 하게 되면 현재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못 버는 게 맞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냥 가상의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와 월 500을 받는 근로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남과 여가 상관이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금체계는 다름 아닌 포괄임금제입니다. 연장 근로를 했다 치고 더 하더라도 이 월급에 포함됐다 치고 이 돈을 받는다는 거죠. 이쪽으로 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월로 치면 약 52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저시급을 받을 때 기본금은 약 201만원, 연장수당은 약 75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을 받는 게 한 276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시간 단축 근무를 한다라고 된다면 이제 월급이 이제 5시간 만큼 감소하겠죠. 기본급이 감소했어요. 175만 5,650원으로. 근데 문제는 포괄임금제를 하니까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75만 원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 힘들지 1시간 단축 근로하는 거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줄게 라고 해서 얼마 주냐. 최초 5시간까지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상한 때문에 최대 제일 많이 받아봤자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한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아도 기본급이 201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 상한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저시급을 받든 그 이상을 돈을 받든 상관없이 항상 25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8분의 1, 그러니까 40시간 중에서 하루에 1시간씩 줄이면 실제 받는 돈은 약 27%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만약에 2시간을 감소한다. 25%를 감소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월급, 기본급도 감소하고요. 연장수당 싹 다 날아가고요. 고용보험에서 조금 더 줘요. 44만 7,500원. 그거 받으면 월급이 30%가 날아가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내가 만약에 더 고소득 연봉자야. 그래서 월 500을 받는데요. 그럼 500을 받으면 사건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수당도 더 많아지죠.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은 상한에 걸렸죠. 그래서 2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냥 1시간만 줄였을 뿐인데 임금이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31%가 감소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월 500인 사람이 하루 2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7%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이를 낳아서 아이 데리고 엄청 열심히 출근을 해도 월급이 3분의 1 토막, 갈치토막처럼 통통통통 난다는 거죠. 아이랑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상 유지보다 더 못한다는 거죠. 시간은 8분의 1 줄었는데 월급은 3분의 1 줄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육아휴직은 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1만 원 연재수당을 못 받고 고용보험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15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월급의 25%가 날아가게 됩니다. 월 500 받던 사람이 150만 원 받으니까 70%의 월급이 감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150만 원이 상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도 상한에 걸리고 월급 고연봉을 받는 사람도 상한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한에 걸리고 나면 오히려 더 고연봉인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더 힘들어지는 산술적인 구조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아이를 많이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보면 기회비용도 좀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내 월급, 내 연봉이 박살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여기에서 이 150만 원을 또 다 주는 것도 아니야. 일단 이 중에서 112만 5천 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 돈은 모아놨다. 6개월 뒤에 복직을 하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대체? 그 복직을 하라는 의도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개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언제부터 개정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돈을 더 많이 주면 아이를 낳을까? 지금 돈을 적게 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급여는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인당 급여가 증가를 하게 되면 건강생활의 실천율이 높이고 출산율이 낮아진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아이를 더 낮게 낳는다는 거예요. 인구 10만 명 다 문화 기반 시설 수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돈보다는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오히려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많은 연구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급여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미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연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책이 지금 현재 그냥 아이를 낳으면 얼마 줄게 라는 식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죠.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단지 돈만 더 많이 줘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돈을 더 많이 줬으면 올해 출산율이 더 높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별로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평균 소득을 비교해봤을 때 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에요. 세종은 평균 소득이 4,520만 원이고 서울이 그 다음이 4,380만 원입니다. 버는 돈은 비슷한데 오히려 둘 다 일면 깨졌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거의 세종의 반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으로는 확실히 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서. 이제 공무원이 그다음에 출산율이 높으니까 공무원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은 회사는 납부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는 본인의 부담금, 회사분과 내 것까지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은 아까 보셨죠? 30% 최대 70%까지 주는데 내야 되는 국민연금은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럴 바에는 안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포기한다는 거죠. 안 내고 안 받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 거죠. 그런데 공무원은 어땠냐면 공무원은 본인의 기여금만 내면 정부가 사용자로서 그 기간에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가 무조건 인정되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돈을 무조건 원래 내가 던 만큼만 내도 그냥 그 연금 불이익 기간을 전부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봐도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이 훨씬 더 좋다, 이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 근로자들이 이걸 따라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납입기간이 제외되고 오히려 노후연금에 불이익하게 되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공무원만큼의 출산율을 따라가려면 이런 제도도 공무원만큼은 받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현행만큼은 좀 현재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돈은 현행 벌 수 있는 것만큼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 과연 시간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긴 거는 여러분도 아시고
아시고 저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OECD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 42시간까지 내려왔습니다. 법정이 40시간인데 정시 퇴근을 하는 날이 한 3일 정도 되고 정시 퇴근 못하는 날이 한 2날 정도 된다는 거죠.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평일 출퇴근 시간이 전국 평균 1시간 16분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수도권은 각각 여기서 15분, 12분, 9분 더 많대요. 그 말이 즉슨 출근길에 버리는 시간이 1시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시 출근, 6시 퇴근인 사업장을 봤을 때 출근하는데 30분, 퇴근하는데 최소 30분을 쓴다. 그러면 최소 집에서 8시 반에 나와야 되고 집에 아무리 빨리 와요. 6시 반에 와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야근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8시, 집에서 8시 반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는 게 8시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죠. 아이를 키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노동법상 줄 수 있는 제도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아휴직,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인데 한번 노무사로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휴직이에요. 이 조건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인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예전에는 이게 임신 중에는 사용을 못했어요. 출산해서 출산 전휴가 쓰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공무원들은 임신했을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임신 중에 몸이 안 좋거나 뭔가 약간 유사산 위험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하면서 출산휴가 쓰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쓰고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개정을 통해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이게 뭐냐면 육아휴직 하는 것 대신에 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는 건데 이것도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예외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회사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업무 시간을 쪼갤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해요, 이게. 그리고 이게 한 번 할 때 주 15시간에서 주 35시간 그냥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거나 7시간 근무를 하거나 시간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임금도 같이 감소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5시간은 이제 100% 지원을 해주는 여기도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200만 원 있죠. 최저임금 201만 원인데 그래서 사실 5시간 감소하면 이제 25만 원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중에서도 다시 80%를 깎아요. 깎아서 이제 그것도 상한이 150만 원이야. 그래서 깎은 거를 150만 원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직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당연히 일을 안 하니까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30%, 37%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서 보험 받으려면 30일 단위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이게 시간이 딱 30일 단위로 딱딱 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도 이게 내가 쓰고 싶은 30일과 회사에서 허락해줄 수 있는 30일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거죠. 분할도 딱 한 번씩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게 다 합해서 육아휴직 더하기 육아시간 단축 합해서 최대 2년 이내만 쓸 수 있거든요. 공무원 육아휴직과 차이점을 본다면 공무원은 한 명당 3년까지 휴가 가능해요. 1년은 유급이고요. 2년은 무급인데요. 1년 유급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동일하죠. 그런데 2급, 무급 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시간이 2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냥지탄데 이게 공무원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고 일반 근로자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공무원들은 이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너무 이제 공무원들이 장점이 강한 거죠. 그래서 2018년에 그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 그때 당시 0.9였어요. 이때 했었어야지. 0.9일 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배에서 2.5배에서 2.6 거의 한 2명은 무조건 평균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했다라는 건데 이걸 제대로 했었어야지 5년 전에. 지금이라도 해! 기사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이나 7급 10년한 공무원의 평균 소득으로 따지면 오히려 일반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보다 좀 적은 편이래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제도를 잘 사용해서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쓸 수 있고 분할 횟수 제한 없고 프리스타일로 잘 쓸 수 있는 그 제도가 오히려 된 게 아니냐라고 이 기사에서 힌트를 줬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이라도 해. 남성의 노동 시간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찾아봤어요. 봤는데 남성이 가사에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단 아빠가 일을 좀 적게 해야 둘째 출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가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아빠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아빠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아이를 좋아하는 아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째랑 셋째는 배제를 하고 이제 둘째를 한번 봤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해봤더니 오히려 노동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둘째 출산율이 1.61% 내려가고 5시간이 늘어나면 7.8%, 10시간이 늘어나면 14.99%가 내려간다는.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를 하면 할수록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도 힘들다는 거지. 둘째는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게 뭔가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같은데, 뭐 여성이 만 35세가 되면 난자의 고령화가 시작돼서 아이의 기형아 확률이 높아지고 뭐 어쩌고 막 그런 뉴스도 있잖아요. 막 모든 그런 죄를 막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문제니까 그게 팩트라고 치더라도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근데 이번 연구에서 어떤 연구를 찾았냐면, 여성의 연령이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 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은 애를 안 낳는다는 거지. 적게 낳고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엄마의 나이보다 첫째 아이의 나이가 둘째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 애가 만 3세까지가 제일 출산율이 높대요. 이 연구에서는 만 2세 때 엄마가 제일 출산율이 높았다는 거죠. 큰 애가 3살 되기 전에 이게 애가 너무 예뻐서 둘째도 갖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둘째를 낳는다는 거지. 엄마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년이죠. 그리고 막 바빠 죽어. 그런데 뭐 둘째 아빠 일해, 아빠 오래 일해. 근데 엄마는 노령이라고 막 뭐라 해. 근데 첫째는 점점 커가. 그럼 둘째는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0.7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첫째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를 낳은 사람은 둘째를 낳고 싶거든요. 그런 고민을 봤을 때 일단 시간이 좀 줄어야 된다. 시간이 좀 줄어야. 애가 3살 이전에 엄마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 아빠도 일을 좀 적게 해야 둘째 낳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거 근데 또 굉장히 또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보면, 공무원 육아휴직 3년이에요. 근로자는 1년인데 반해. 그러고 보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만 3세가 되기 전에 둘째를 좀 낳을까? 해서 둘째를 낳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도 이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육아휴직을 조금 더 무급이라도 내가 신청하면 더 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직장 어린이집은 뭐냐면,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를 위해서 하는 어린이집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설치 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에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약 195만 개 업체 중에서 300인 미만인 사업장이 99.83%입니다. 3,000개 정도의 회사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아니야. 0.17%의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만 직장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어요. 사업장 수로는 0.17%인데 직장 어린이집 수로 따지면 3.4%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3.4%고 거기에 다니는 아동 수는 5.3%. 그러니까 말인즉슨 뒤집어 생각해보면 숫자가 매우 극소수긴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면 무조건 거길 보낸다는 거지. 대부분 거기 보낸다는 거예요. 뭐 통계적으로 제가 제일 잘못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있으면 무조건 이용한다는 거죠. 왜? 편하니까. 어떤 면이 편하냐? 일단 어린이집은 0세에서 6세까지 보낼 수 있는데 보통 만 3세부터는 유치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말하는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0에서 2세 까지만 거의 보내고 3세부터는 좀 잘 안 보내요. 그러니까 다 유치원을 보내는 거지.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령별로 0세부터 6세까지 골고루 보냅니다. 오히려 0세는 잘 안 보내지. 왜냐면 좋은 회사 다니니까 육아휴직 쓰고 그냥 복직을 해서 1세부터 보내는 거야. 그래서 6세까지. 거의 6세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5세까지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직장 어린이집은 연장 보육이라고 해서 7시, 저녁 7시 30분까지 하는 연장 보육이 하는데, 직장 어린이집에 대부분 하원하는 시간대는 1위 7시 30분, 두 번째 6시 30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 애랑 손잡고 같이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되게 좋잖아요. 게다가 직장 어린이집의 만족도는 평균 4.35점. 그러니까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장 어린이집 만족도가 1위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고를 때 집과의 접근성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 보다시피 직장과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이 평균이 1시간 30분이에요. 회사는 9시에서 6시 퇴근하는데 애는 8시에서 7시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엄청 바쁘게 움직였을 때. 그런데 보통 직장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 30분에서 4시에서 하원하는 애들이 3분의 1이에요.
34.9%. 그러니까 우리 애는 7시까지 남아있는데 그 애들은 3시 되면 집에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아빠 마음이 안 좋잖아요. 우리 애만 이렇게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서 며칠 있는 모습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둘째를 낳을 때 좀 마음이 안 좋죠.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직장 어린이집. 그리고 아이와 최소 출퇴근 시간 1시간만큼 더 많이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이런 육아기 단축 시간 등 단축에 활용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 어린이집 보내면 처음에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잠깐 회사 시간에서 중간에 나와서 소아과나 이렇게 병원 가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전 직장 어린이집 진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 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0.17%라니까. 근데 오히려 직장 어린이집처럼 직장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많으면 이런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직장 어린이집의 부족한 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을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프라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에서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장과 가까운 그런 어린이집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같이 출근해서 직장 어린이집처럼 같이 갔다가 좀 같이 일찍 하원하고, 1시간씩만 줄일 수도 있어도 아이와 사실 지금보다 2시간 더 같이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맡겨놓고 회사를 가야 되는데 출근할 때 같이, 퇴근할 때 같이 있을 수 있고 1시간 줄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육아의 질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더 필요할까, 시간이 더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돈은 현행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가 좀 필요하고, 시간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이 단축하고 이런 직장 어린이집 같은 제도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돈, 땅, 사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